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원에서는 공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시선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한림 원탁 토론회에서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방향과 과학기술적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제166회 한림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민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온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변화의 속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이 종래 기업들을 추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으로 돼서 시장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의 새로운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수행을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석로 교수여서 오늘 이 모임이 더욱더 뜻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새로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변화, 양상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산업적 측면, 정책적 방향성과 공공성의 측면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변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와 새롭게 겪어야 될 변화에 따라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석로 위원장,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이병호 교수님, 김대영 교수님, 최윤희 박사님, 이호석 삼성전자 상무님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신 박태현 학부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이 토론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셔서 우리가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구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석로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입니다. 먼저 이런 행사에 초청해 주신 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 단계의 산업혁명을 거쳐왔고요. 인류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 증기기관을 위시한 여러 가지 기계적인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전기에너지 기반의 그런 대량 생산과 관련된 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혁명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즉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위에 차트로 나와 있듯이 지능, 즉 AI와 소프트웨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적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로 위시한 여러 가지 정보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초지능과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지능화 혁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발전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범위와 영향력이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그리고 3차보다 4차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발전이 이제 지난 혁명의 어떤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회적인 법제적인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IT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제 제조업 강국들도 4차 산업혁명을 그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와 접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양강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큰 내수 시장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AI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AI나 빅데이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에서 AI와 관련된 인덱스를 내놓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진흥원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2018년 현재 자료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관련된 전공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트에는 이제 아직은 0건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2018년이라 지금 현재와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선도 국가와 대비해서는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 평가로는 세계 한 5위에서 6위권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AI와 빅데이터 경쟁력 측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부터 우리는 정말 전에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큰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인데요. 인류가 지금껏 많은 이제 전염병, 감염병 여러 가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언택트 문화 그리고 재난의 일상화 그리고 산업 경제 측면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큰 그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이 디지털 전환을 위시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집약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 표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약 160조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계획된 대로 잘 펼쳐진다면 이제 아마도 많은 양의 일자리나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이런 디지털 뉴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런 키워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는 우리 생명체에서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그것을 빗대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세계 각국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딜이라고 하면 1920년대 말 30년대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도되었던 그런 대규모의 국가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그런 토목 사업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런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물을 댐으로 가두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듯이 마찬가지로 정제되고 아주 유용한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고 우리가 AI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2020년부터 2022년을 거쳐서 25년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기회와 이런 그 일자리 그리고 관련된 기술의 진보들을 이룰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측면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인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지능을 모사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행위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곳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 유명인과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수학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차원에서 그런 아주 고차원 공간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수십 년간 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굉장히 고차원,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이런 그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성능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속속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3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이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명화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위쪽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미국 배우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 그 사람이 한 40, 50대 정도 됐고 백인이고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키아누 리브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이덴티티는 키아누 리브스가 아닌 그런 사람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의 얼굴이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은 유지하지만 아이덴티티는 가릴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빙산의 정말 일각이고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영상지능이나 언어지능, 바이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생명과학적인 그런 노력들이 경주가 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예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새로운 분자 구조를 시도하고 그 어떤 실제 실험에서 쓰이는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 리소스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도 사실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그런 사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양의 음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손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이 태동된 것은 약 70년 전 1950년경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AI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꾸준히 연구한 연구자들 덕분에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압도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어떤 코어 AI 기술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기능하고 행위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하고 그런 지능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므로 사람이 있는 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기계학습 기술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제 기술 전반의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경에 AI 개념이 등장을 했고 딥러닝이 각광을 받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 2010년경이었으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향후 이 그림에서는 약 한 10년간 일어날 일을 묘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극히 일부이고 많은 분야에서 AI가 접목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아니면 하기 어려웠던 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자동차를 모실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공기압, 타이어의 공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죠. 공기압이 내려갔으니 점검해봐라. 그리고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의 이상이 이제 있는지를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상 여부를 운전자,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이상 여부나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여러 가지 뭐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뭐 기회들이 다양하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이나 비대면 의료, 정밀 의료, 의료 로봇, 스마트 임상시험,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 웨어러블 의료기기들이 일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력이 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률이 97%를 상회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 EMR이라고 하는 그런 전자의무 기록의 보급률은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 지금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오해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헬스케어 산업에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한 장애 요인들도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4차위에서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별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진국이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가속화를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독일이나 일본처럼 아주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세계 1위이고요. 철강, 자동차, 조선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ICT의 인프라는 세계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여러 서방 선진국들에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CT의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요. 이런 ICT의 인프라의 장점과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지능화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의 심의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부처와 저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정책 권고도 진행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의제화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발굴해낸 다양한 정책들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와 제도 혁신에 대한 해커톤이라고 하는 끝장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간과 정부 부처가 이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파급돼서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위원장이고요. 제가 4차 위를 맡고 나서 예감, 실감, 공감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 아래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역시 찾아내고 또한 어떤 일자리나 여러 가지 기회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기능, 계층에 대한 이제 그 공감 그리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4차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알림이 요거는 정말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서울시 심야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20대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심야버스의 노선을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부드만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레볼루션을 원합니다. 저도 공학자로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레볼루션보다는 진화, 에볼루션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레볼루션과 에볼루션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꾸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4차위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석로 위원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 김정호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대와 기술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대와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과 일자리 성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션 G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9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G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먼저 나는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받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을 믿는 긍정적인 성향이 있고, 하지만 앉아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실행하면서 배움을 얻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가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인플루엔서이다.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함 속에서 창의성을 키웠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겸손함과 진정성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이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너레이션 G에 더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 입사 시험을 보는 장면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운동장에서 약 5m씩 떨어져 앉아서 입사 시험을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워낙 코로나가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 사회적 이격, 격리만이 유일한 새로운 문화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전기선이나 전파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IT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션 G 세대와 이러한 사회적인 격리가 맞물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앞으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해 봅니다. 일단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여행이라든가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이나 문화 활동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국가주의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자유경제 체제의 한계가 봉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간 공유경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저는 초반기부터 공유경제가 인간의 본성과 맞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유경제는 몰락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더해서 제너레이션 G 등장으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맞이하고 대학은 많은 수가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와 맞물려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유일하게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원격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인간 수명을 결정하는 디지털 온라인 의료와 교육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합된 결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 자체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금융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권력화되는 사회정치적인 현상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분야는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원격 경제가 성장할 분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원격 의료, 원격 로봇, 원격 공장 창고, 원격 물류,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법률, 온라인 만남, 온라인 스포츠, 온라인 문화예술, 온라인 음악영화,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러한 분야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에 보면
구글은 성장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2%지만 페이스북은 10%, 아마존은 40%, 애플은 10%의 매출액을 올렸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12%가 늘었고 아마 제가 여기 멀리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 온라인 매출이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IT 산업의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원격 경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오늘 제 발표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를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반도체와 같은 부품 산업, 그 위에 제조업, 그 위에 저는 4C로 표현하는 컴퓨터 산업입니다. 컴퓨터 산업이라는 것은 모바일 컴퓨터, 엣지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양자 컴퓨터인데 이런 인공지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위에 플랫폼 사업, 컨텐츠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꼭지점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고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게 현재 세계 경제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경제가 되면서 특히 서비스 산업의 창출이 중요한데 온라인 교육, 의료,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금융, 광고 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부품과 제조업과 컴퓨터까지는 돼 있지만 사실은 플랫폼 산업과 컨텐츠 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중에 애플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애플은 서비스부터 플랫폼, 컴퓨터, 맥북 사업부터 최근에는 애플 스스로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를 일관된 라인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시대의 4차 산업의 산업 전략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부터 부품까지 한 개의 라인으로 연결하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회사는 전체를 다 꿰뚫고도 있지만 좌우로 컴퓨터 산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렬로 라인으로 연결하다가 굵게 가고 나중에는 중간 부분을 두껍게 가는 각자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부품과 컴퓨터, 저는 자동차를 컴퓨터인데 바퀴 달렸다고 보고 있고 거기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 보험이라든가 플랫폼 산업으로 갈 가능성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를 바로 전 슬라이드의 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 플랫폼의 성능이 결국은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설계도 하기로 디클레어 했습니다. 또 플랫폼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결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BMW를 크는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다 허리를 든든하게 하는 그 서비스부터 부품까지 하는 전 과정에서의 애플의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강력하게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강력하게 유인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데 컴퓨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고 또 다르게는 부가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음과 같이 6개를 제시합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몰입할 수 있는, 묶어둘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지금 인공지능의 진화 방식은 사람의 머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대체하고 입을 대체하고 앞으로 뇌의 창작력을 대체합니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화와 이념과 도덕과 윤리를 집어넣어주면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여기다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는, 인간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지금은 엔지니어링 자체를 고급 엔지니어가 합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반도체 설계를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그 피라미드 속에서 엔지니어의 설 길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또 하나 저희 그룹에서 해보고 있는 시도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 수와 각국의 그 코로나 확진율을 계산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결과와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한 1, 2년 내에는 방역 대책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더 미래에는 제약이라든가 이런 의료 산업 전체를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제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봤는데요. 인간을 로봇과 인간의 역할이 바뀌어서 인간이 오히려 저전력 로봇이 되고 인공지능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되고 10억 인구가 결국 로봇이 되는 이러한 상태를 인공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제시한 그 피라미드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디에 차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술이 컴퓨팅 기술인데 딥러닝이 이렇게 강력하게 된 속에는 GPU로 포함되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리 걸리고 실시간 인공지능이 어렵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회사는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 인간에게 더 가까워서 인간이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컴퓨터, 엣지 컴퓨터를 하는 쪽에 자꾸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이렇게 점점 계층적인 컴퓨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부분을 차지할 것이냐, 저는 모바일 컴퓨터와 엣지 컴퓨터를 사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메가와트 전력이 필요한데 킬로와트로 내리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양자 컴퓨팅에도 꼭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메모리 없는 양자 컴퓨팅이 없어서 다행히 우리가 살아날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는 너무 공학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아야 이제 지능이 좋아지는데 데이터가 많더라도 기계 사이에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에서 빅데이터 퍼 세컨드라고 그랬는데 저게 오히려 더 공학적으로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5G가 필요한데요. 아직 28GHz 5G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28기가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셀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계층적인 컴퓨터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셔틀도 쏘고 이러는데 다 하늘이고 땅이고 바닷속이고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컴퓨터 내에서도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는 오히려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적층해서 쌓음으로써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고 전력 소모를 작게 하는, 그래서 반도체 자체도 혁신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기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HBM, PIM, CIM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우리가 보통 뉴로모픽 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런 반도체의 혁신을 통해서 저전력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분야가 우리 한국이 사수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갈 것이냐? 제가 삼각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AIX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AI 응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한 기본 모델링이나 원천 기술은 조금 뒤처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빠르게 쫓아가는 AIX 기술을 통해서 산업 성장을 하자. 이 산업 성장은 아까 꼭지점에서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제조업을 강화하자. 그래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가전기기에 AI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자. 그리고 맨 상위에 보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서비스업이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대치동에 교육 사업이 있고 또 BTS로 보는 문화 사업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세 개의 서비스를 외국보다 더 빨리 꼭지점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일관되게 삼각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살아남거나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우리가 서비스업을 할 거냐? 제가 한번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Before 코로나 나누기 애프터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변화가 큰가를 이 막대 그래프의 아래 위로 표현했습니다. 또는 제 개인적으로 한 달에 쓰는 비용을 한번 좌우로 표현해 봤습니다. 세금, 교통 비용, 문화, 의료, 교육, 주거 비용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높이와 넓이가 가장 큰 1위를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봤고요. 2위를 의료, 메디컬, 3위를 문화사업, 4위를 통신 이렇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혁신, 플랫폼 혁신을 가져가면서 부품 산업과 연결해서 우리가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2의 구글과 애플과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게 저희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의도해서 대만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베트남에서는 생산 제조업 사업을 세우고 일본에는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우리는 메모리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할 텐데 저는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스마트 가전, 전기자동차, AI, 그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교육, 문화 사업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저는 1번 통신의 시대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의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무한 생명의 시대라고 감히 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 바이오, 제약혁명을 우리가 AI와 기술, 빅데이터 기술로 한번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불로초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6번과 7번 인공지능 시대와 무한 생명의 시대에 바로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정호 소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는 모두 마치고 곧 이어서 종합 순서를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네 분의 토론자와 함께 또한 방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윤석로 위원장님, 김정호 소장님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또 과학기술적 혁신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각 토론자들의 좀 더 세부적인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있는 이병호입니다. 앞서 두 분 주제 발표자님들께서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얼마 전에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때문에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대면 회의,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최근 이러한 VR과 AR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한다든가, 폭스콘 공장에서 이러한 반투명 렌즈를 만든다든가, 또 헤드셋을 실제로 출시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그러한 공격적인 투자를 최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서 간단히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만든 그러한 환경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실제 현실 위에 컴퓨터로 만든 그런 가상현실을 프로젝션 시켜서 약간 더딥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도와주는 것, 현실을 증강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컴퓨터로 만든 그러한 영상이 더 더딥혀져서 실제 현실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현실, X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X에는 V나 A나 M이 다 해당될 수 있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상호작용이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응용 사례를 이 슬라이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정보 같은 것을 밑에서부터 쏴서 유리창에 반사시켜서 사람이 보고 차창 밖에 있는 도로의 그러한 그림들과 같이 보는 것이죠. 즉 이러한 프로젝터로 만든 그러한 상이 현실을 증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HUD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HUD 시스템의 부피를 줄이는 것, 즉 기기와 사람이 보는 그러한 위치와의 거리를 더 좁히는 연구,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를 이용하는 연구,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것이 3차원상인데요. 사실은 그 3차원 그러한 HUD를 만드는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새 말하는 그러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다라고 하면은 안경형 또는 머리 장착형 그러한 디바이스를 뜻합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아래 그림은 가상현실용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용 기기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상을 보기 때문에 앞을 다 막고 디스플레이 장치와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증강현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과 프로젝터에서 주는 빛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에서는 그 센서, 머리 움직임이나 눈의 움직임을 센싱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이미지 렌더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서가 또 필요하고요. 또 특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광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런 소자를 작게 만들면서 밝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그 시야각과 해상도를 확보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크기가 작아야 되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그런 폼팩터의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술 중에 또 특히 영상 기술을 보자면 여기 이 그림은 차폐, 영어로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차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위해서는 이 그림에 의해서처럼 뭐 책상과 의자가 있을 때 책상은 실제 물체이고 의자는 프로젝터에서 주는 상일 때 그 의자의 일부가 책상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위치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이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래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것은 그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물체 그림자까지 그 이미지 렌더링을 하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야 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영상 처리와 관련돼서 최근에 중요한 주목받는 기술의 하나는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VR, AR 기기를 끼고 사람이 머리를 움직이면 특히 게임을 할 때 머리를 빨리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영상이 바뀌어야 되죠. 옆에 적이 있는지 뒤에 적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20m초 이내로 따라와야 피로감을 덜 느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영상 그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이 이러한 물체를 볼 때 눈의 망막의 중심화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세포의 밀도가 높은 부분인데 거기에만 고해상도 상을 주고 주변부는 저해상도로 상을 줘서 그 영상 속도를 빨리 렌더링 하겠다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 기술, 센서라든가 광학 기술, 또 영상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휴먼 팩터,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3차원으로 상을 보여줘야 더 실제감이 있고 피로감이 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서로 다른 그림을 보면 그것이 합쳐져서 떠 있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3차원 디스플레이의 원리인데 두 눈이 떠 있는 물체까지 모이는 각도로 결정되는 수렴거리와 또 그 두 눈은 깨끗한 상을 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 있는 상을 보기보다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초점거리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피로감을 줍니다. 이것이 큰 이슈인데 AR, VR 기기를 오래 보려면 특히 게임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것을 봐야 되고 그러한 피로감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AR, VR, MR의 그 활용 분야는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게임, 교육, 의료, 산업, 방송, 영상 등 다양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정호 교수님께서 원격 교육이라는 것, 또 원격 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AR, VR의 응용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격 비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느냐 같은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가상 의료, 가상 수술이라든가 또 제조업에서 복잡한 그러한 기계를 조립하는 거라든가 처리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방법, 이러한 분야에서 AR, VR이 확실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 산업체의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학술을 보면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높은 그러한 학술 수준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그 윤석로 위원장님께서 AI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 6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도 발표되는 국제 논문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6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국,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VR, AR 특성과 이제 우리의 방향인데 그 VR, AR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학 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센서 기술, 영상 처리 기술, 그러한 프로세싱을 하는 칩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휴먼 팩터에 대한 연구하는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겹쳐지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 플러스 XR,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접목이 되고요. 그 5G를 통해서
그 통신을 하고 그런 영상 처리를 하고 컴퓨팅을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그 홀로그램의 그 컴퓨터 생성하는 홀로그램의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을 써서 홀로그램을 만드는 연구가 이제 활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아주 활발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주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 콘텐츠 개발 기술들이 최근에 과기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부의 그러한 지원으로 많은 그러한 풀뿌리 과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이 AR, VR이 또 융합적인 그러한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표준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 처리, 렌더링 같은 것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로 남의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스플레이 소자가 먼저 잘 개발되어야 우리는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아직 이 AR, VR이 크게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연구비를 투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 난이도별 다양한데 아까 그 AR 영상 처리에서 보셨듯이 기술의 난이도가 다양한데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어떤 상용화를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순차적 상용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산업부에서도 그러한 AR, VR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생겼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BK의 4단계에서 AR, VR을 주제로 해서 2개의 대학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이쪽 분야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병호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영 교수님께 부탁드릴 텐데 김대영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 자체, 인간의 인체하고 컴퓨터 혹은 외부 디바이스들하고 직접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뇌하고 컴퓨터 연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 전 과정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결들은 모두 사람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고 사람과 또 다른 사물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되고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술을 저희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각광받게 된 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침습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과 비침습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을 뇌에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뇌수술을 해서 뇌에다 아주 뾰족뾰족한 핀을 박습니다. 그러면 뉴런에서 나오는 액션 포텐셜을 전극이 정확하게 읽어서 컴퓨터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침습형 디바이스는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두개골을 열고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습형 기술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CTRL 랩을 통해서 피부에 붙여서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 없이 피부 위에 전극을 붙이고 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두개골과 두피를 지나서 피부 위에 있는 전극에서 측정이 되고 이를 해석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손쉽게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뇌 신호가 두개골과 두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되게 많이 생기고 신호를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장단점을 하나로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에는 침습형 타입과 비침습형 타입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침습형 디바이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침습형 디바이스는 두개골 밑에 전극을 뇌까지 삽입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뉴런에서 직접 시그널을 읽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시그널의 파형이 굉장히 깨끗하게 얻어지고요. 얻어지는 파의 프리퀀시 영역도 굉장히 저주파 영역에서 굉장히 고주파 영역까지 다양하게 얻어집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서 아주 작은 영역의 정보만 얻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EEG 시그널의 경우엔, 즉 스킨 위에 붙이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뇌에서 나온 시그널이 두개골과 두피를 지나서 또한 두피와 전극 사이의 간격까지 지나서 전극에서 레코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따라서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이 좋지 않고 해상도도 낮고요. 얻을 수 있는 파형의 프리퀀시 영역도 저주파 영역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근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초창기에는 우선 뇌파를 정확하게 읽고 사람의 생각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였었고, 또한 이런 것들이 보통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었기 때문에 침습형 기술부터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몸이 마비된 환자고요. 그래서 뇌에다 전극을 삽입하고요. 와이어를 통해서 그 뇌 정보를 컴퓨터로 보내고 컴퓨터에서 그 정보를 해석해서 이 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로봇 팔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고 굉장히 기뻐하는 동영상이고요. 사람과 기계가 연결된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최근에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이 원숭이는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모토콜텍스에서 나온 시그널이 척추를 통해서 다리로 가야 되는데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이 뇌 시그널을 무선으로 컴퓨터로 보내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 후에 거꾸로 시그널을 무선으로 다시 보내서 손상을 입은 척추 아래쪽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모토코텍스에 나온 시그널을 외부의 기계를 통해서 다시 원숭이한테 삽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아래 동영상에 볼 수 있듯이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동물과 기계가 혹은 기계와 동물이 무선으로 연결된 케이스이고요. 이때 인간이 이 중간에 무선 연결 사이에 개입해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연결되고 인간의 생각대로 동물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삽입형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높은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부드러운 뇌에 이런 딱딱한 핀 형태의 전극을 삽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뇌수술은 물론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오른쪽에 MR 영상을 보듯이 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뇌가 그 뇌척수액 사이에 붕붕 떠 있는 상태고
뇌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끊임없이 마이크로 모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아주 딱딱한 핀 형태의 전극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한 전극 주변에 있는 뇌 조직은 계속 상처를 입게 되고요. 염증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이나 간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침습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이 경우는 지금 드론을 조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만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그 검은색 모자 밑에는 굉장히 많은 전극들이 이 사람 피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뇌 시그널을 해석해서 드론을 생각만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계략도로 보시면 검은색 모자 안에는 여러 개의 전극이 있었고요. 그 전극이 피부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두개골과 표피를 지나서 전극으로 들어가고요. 그 전극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해석을 해서 시그널 프로세싱과 특징을 뽑아내고 패턴을 인식한 후에 거꾸로 기계에다 삽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주변에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컬렉트하게 되고요. 따라서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신호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기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른 연산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런 패러렐 프로세싱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칩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AI 칩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컴퓨터나 전자 기술뿐 아니라 전극 자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딱딱한 전극은 피부 위에서 아주 깨끗한 시그널을 읽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피부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전극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근엔 재료와 화학 생물 쪽에서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디바이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피부에 아주 잘 달라붙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새로운 물질과 전극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그 생각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람과 동물과 기계들을 조절하는 그런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은 크게 침습형과 비침습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이 주도적인 기술이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고 전자, 컴퓨터, 재료, 화학생물 모든 부분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영 교수님 아주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테크놀로지하고 인간, 바이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윤희 박사님께 부탁해서 좀 더 바이오적인 분야, 우리나라가 아마도 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을 분야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최윤희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이고요. 저는 좀 과학기술계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하여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 발제자나 이제 토론자들께서 굉장히 자세히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영향을 끼칠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고 그 보건의료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하게 내 건강관리를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이야기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왜 오는지, 그리고 그건 뭐 앞에 몇 분 발제자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우리나라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몇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굉장히 자기한테 맞춤형 의료를, 그러니까 의료의 수요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오지 않더라도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첨단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은 2014년에서 2020년간 연평균 6%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시는 표에서는 체외 진단, 앞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체외 진단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네, 성장률은 뭐 가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17%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제조업들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 성장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발제자들께서도 설명하신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차원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의 신체 정보, 유전 정보라든가 제 장내 세균 정보를 포함한 정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앞서 발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EMR이라고 대표되는 의료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진료 기록, 그리고 제 의료 영상들, 그리고 제가 약을 먹는 투약 기록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기 등으로 스마트워치에서 취합되는 각종 라이프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걸음수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사이버 최윤희가 구현됩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여러 유명인들의 그 인물들이 구현되는 영상들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들이 빅데이터화되고 AI로 분석돼서 사이버 최윤희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구현된 사이버 최윤희를 잘 돌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의료 정보나 신체 정밀 정보, 일상 정보를 가지고 이 실제 최윤희가 건강하게 제 질병을 관리하고 앞으로 질병이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언하는 시대가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의 벤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발제자께서도 신약 개발 부분에 분명히 이 빅데이터와 AI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밑에 파란 그림은 실제 세상에서의 신약 개발 밸류 체인입니다. 후보물질 발굴서부터 연구개발, 그리고 임상, 생산, 그리고 마켓에 나간 다음에 포스트 마켓 모니터링까지 실제 그 의료 분야의 어떤 밸류체인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사이버로 세상으로 올라가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후보물질 또는 신약 개발 자체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상시험도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져서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FDA나 KFDA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이나 우리 제조업이라고 생각했던 의약품, 의료기기의 생산과 제조, 연구개발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기술 공급자 측면이라면 소비자 최윤희가 저의 정보를 이
생태계에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원의 공여자로서 소비자가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학기술계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이제 심지어 보건의 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즉 시장의 지불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태계를 구성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만 발전해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보험에서 지불을 하고 또 사회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의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가, 얼마나 참여하는가가 굉장히 큰 생태계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의 핵심 요소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자원입니다. 그것은 일단 그 실제 생활에서의 자원과 함께 생체 자원과 함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EMR이라든가 유전 정보라든가 하는 그런 정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은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AI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AI로 새로운 세상이 구현이 돼도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스템이면 사실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원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시스템 경쟁력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우리나라에 구현되는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는 미래의 우리나라 편익은 혁신, 그 기술 혁신에 데이터 승수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은 앞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기술 혁신이겠죠.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이 특정 이해 당사자의 편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편익을 얼마나 창출하는가 하는 기술 혁신일 테고요. 데이터의 경우도 데이터의 양, 물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 국민보험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연결되고 공유되고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식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시금 그 중요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전화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왜 한시적이었냐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단과 예방, 건강질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효과를 지금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한국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각종 바이오 기술의 발전, 그런 기술 경쟁력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요. 또 네트워킹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5G를 포함한 네트워킹 기술도 한국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면 비상 상황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 안에 굉장히 이제 기술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 수요자 그리고 보험자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강한 갈등이 있고 법제도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해 당사자 갈등을 해소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포함한 사용자까지 다 합하는 이해 당사자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익이 높을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첨단의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과 기술들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의료 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배분되면 좋을지를 균형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앞서 얘기하신 여러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윤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산업체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전자 이효석 상무님인데 불행하게도 요새 며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진해서 회사마다 자구책 노력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 자체 출장 자제 명령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는 오시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사전 영상을 녹화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토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효석 상무입니다.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산업계 R&D 관점에서 보는 데이터입니다. 이 중에서도 소재 개발의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R&D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도 연구 방향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활용하거나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양과 질이라는 두 부분에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기계학습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재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국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으며 소재 물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연구 방향을 데이터 중심의 연구로 발전시켰으며 소재 관련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모으거나 시뮬레이션 등 가상의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초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험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과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관리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어느 데이터가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점차 데이터 관리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극복해야 하는 상황은 데이터 생산이 매우 적다는 부분입니다. 실험이라는 부분이 많은 연구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의 한계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험으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영국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그 뒤에 미국에서도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로봇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 내용입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R&D에서 로봇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의 많은 부분이 로봇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작업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행동까지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활용이 상용화, 자동화 부분에 많이 집중되고 있으며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R&D라는 분야에 대한 로봇의 활용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깊어지면 실험실이 폐쇄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재택근무로 근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는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실험이라는 부분은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까지 연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저희는 인간의 행동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구를 기계를 이용하여 할 것인데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로봇의 활용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대신해 줄 기계가 바로 로봇인데 아직 로봇의 모양과 성능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입이 진행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진행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올해 신약 개발 등의 로봇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과를 올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로봇을 실험에 활용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등 컴퓨팅 파워의 효율적 활용과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연구 속도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반대의 상황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제약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에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발표 주제가 오토노머스 R&D이며 이것의 의미는 컴퓨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더불어 로봇의 적극적 활용을 필요하며 로봇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미래 산업의 연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주제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지금 또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정호 소장님. 예. 제가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되는데요. 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로도 오고 또 기회로도 오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또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가 공짜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문화 다양한 기회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이제 데이터화 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됩니다. 의료 정보든 개인의 정보든 우리와 똑같은 가상 인간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윤리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뭐 최윤희 교수님,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같이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사전에 이미 받아놓은 질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고 계시는 그런 질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전달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의를 소개해 드리고 답변을 관련 토론자분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전 질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뉴 노멀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기술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까요? 윤석로 위원장님 좀 네. 질문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앞서 지금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게 되고 결국은 비대면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센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아진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이런 그 엄청난 기술적 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정보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아까 이병호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난 2년간 노력했던 것보다 지금 2달간 일어나는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압도적인 어떤 그런 그 드라이빙 하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기술의 어떤 진보나 사업화, 뭐 기회 창출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요즘 뭐 온라인 그 쇼핑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적자를 보고 있던 그런 사업자가 뭐 아직 흑자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이 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그로 인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적인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이번 질문에 대해서?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김 소장님. 예.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으면 그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제 반도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 장치가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고요. 그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룰 때도 가장 성능을 좌우하는 게 메모리가 됩니다. 오히려 GPU보다도. 그래서 저는 반도체 메모리, 특히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3차원 반도체화하고 또 그걸 또 파운더리 경쟁력으로 가져가고 또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결합되는 새로운 AI 반도체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우리가 부품 산업을 제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컴퓨터 플랫폼화하자. 결국은 작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서버가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얹자. 아까 계속 이제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화를 얘기하는데 자동차 안에서 그게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플랫폼, 우리가 TV, 스마트폰,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자동차까지 가고 거기에 서비스를 얹어보자. 그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서비스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아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가 AI, VR 같은 부품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수직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주로 IT, 컴퓨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딴 제가 최윤희 조금만 박사님, 네, 말씀을 더하면 일단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산업이나 그 외에도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된 제조업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제조업들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 배터리 부분이 향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포함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병호 교수님. 예. 예, 저도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도 이제 한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최강국이고 또 그러한 최근에 많은 그러한 정부 과제가 드라이빙하면서 그런 콘텐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러한 대형 회사들,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하드웨어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하게 세계적으로 보면 특수하게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것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 5G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면 그 VR, AR도 세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일들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일도 새로운 일이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산을 할 때 뭐 주판을 쓰다가 계산기를 쓰고 그러다 컴퓨터를 쓰면서 훨씬 편해졌고 그 다음에 훨씬 새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툴을 가질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잘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세돌의 역할을 각자의 업에서 하셔야 되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즉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에게 소위 말하는 먹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충분히 학습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나보다 훨씬 낫네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일부 오프로딩해서 기계한테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그 남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남는 우리의 어떤 역량이 있을 것이라서 그걸 바탕으로 한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가상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죠. 근데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가상세계 컴퓨터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부동산도 있고요. 부동산 매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용사도 있고 뭐 집을 짓는 그런 직업도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일부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래요?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갈까요? 제가 김대영 간단하게, 교수님. 예. 뭐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패턴을 깰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고 기계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던 혹은
기존에 하던 패턴과는 완전히 창의적으로 다른 해법이 필요한 그런 일들, 새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거나 혹은 새로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나 패턴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보니까 저 어깨가 으쓱하고 뭔가 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고 리딩해 나갈 수 있을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왔는데 여기 이제 질의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2개 정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은 거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드론 등 첨단 기술의 편리함과 정보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려스러운 질문입니다. 누가 좀 답변 좀 해주실까요? 위원장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의 지능하고 인간의 지능이 교차되는 점을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연을 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싱귤러리티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뭐 알기 어렵지만 제가 늘 하는 답변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특정 태스크,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뭐 공안에서 활용하는 그런 CCTV의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동시에 6만 명인가 60만 명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동시에 많은 사람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스템만 보더라도 이제 정말 그렇게 많은 사용자의 기호를 트래킹하고 있다가 추천해주는 이런 건 이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에서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섰고요. 반면에 사람은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셋을 알고 열을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인공지능이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능에 대해서 인간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그 오픈된 질문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와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이 있었는데 요즘 뭐 AI 디바이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일의 종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 정책이나 이런 걸 설계할 때 이제 기술적인 혁신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반작용, 부작용, 사회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 최현희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병 교수님도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발전만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대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 부작용을 우리가 얼마나 순작용만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아까 윤리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법이나 윤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과학기술계, 즉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혁신의 부작용을 낮추고 순작용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좀 과학기술계에서 열심히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컨센서스 형성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교수님. 예, 저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일단 만들어서 그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기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이 사람의 위협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러한 생활이나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그 사람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알려진 그런 문제가 있듯이 방 안에 그런 컴퓨터가 있고 한쪽 방에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려놓고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이것이 사람이냐 컴퓨터냐를 구별하는데 이제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오고 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감정까지 다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사람이 기계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혼돈이 되면은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기술적으로 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도전, 윤리적인 도전에 사람이 인류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사전 질문 중에서 마지막 사전 질문 이것도 좀 부정적인 건데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앞으로의 유망 직종과 현재 사라지게 될 직종은 무엇일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 어떤 그 옥스포드 연구 그룹에 의하면 20년 내에 사라질 직종 제가 본 게 있는데 연구 결과 뭐 제가 아는 주위의 직종은 다 사라지는 걸로 리스트업이 돼 있던데 여기에 관련해 갖고 조금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이병호 교수님 아까 예, 조금 네, 뭐 네이버 같은데 찾아보고 하셨어요? 예, 아까 사전 질문을 보고 뭐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아마 대개 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작업이나 그런 아까 또 그 김종우 교수님께서 공유 경제가 이제 몰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면에 중요해지는 그러한 기술들은 컴퓨터 그리고 또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런 또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 등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컴퓨터의 그런 보안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벌써 그 가짜 오바마를 흉내내서 그런 동영상들이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딥페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기술에 종사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컴퓨터 공학자가 중요해진다, 많이 필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고요. 그거는 정말 어렵고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뭐 누가 더 빨리 어떤 뭐 개와 고양이 영상을 구별하냐든가 더 발전된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 먼저 그거를 결과를 냈냐 이런 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 정말 컴퓨터를 전공하는 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그러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과학에서도 많은 재료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 때 그것을 뭐 인공지능을 쓴다든가 광학에서도 광학 설계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래 자기 전공을 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그런 텐서플로우라든가 하는 플랫폼을 쓰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회과학에서도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을 하려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배우기보다는 그런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많은 전공 분야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그러한 많은 전공 분야에서 이런 컴퓨터를 그 상식적인 툴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직업도 잃고 완전 소외되고 그럴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 방송 특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갖고 끝까지 잘 살아남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질의 내용은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김정호 소장님 발제하는데 이런 내용이 잠깐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 가지 차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별 또는 계층별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디바이드인데요. 최근에 백신을 어느 국가가 개발하느냐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내셔널리즘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사회적 격리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결국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에 의한 교육 디바이드가 또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는 AI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국가와 집단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집단 사이에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디바이드 현상이 생기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격차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지금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고 보는 걸 보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실시간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의 디지털화에 따라 더 많은 개인정보들이 빅데이터에 활용될 텐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안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 있나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 뭔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 일단 정부에서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분리해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위원장을 이제 필두로 해서 독립적인 어떤 정보 보호를 위한 그런 법제적인 기관으로 출범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시큐어하게 하는, 즉 그 AI 자체를 좀 더 보안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이 있었는데 그 챗봇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니 이제 악의적인 유저들이 그 챗봇한테 잘못된 지식들을 마구마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이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쁜 아이로 그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AI 자체를 시큐어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의 어떤 시스템을 해킹해서 초록색 불, 빨간색 불인데 초록색 불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예를 들면 국가 주요 인사의 어떤 검사 결과를 안에 암이 있는데 없다고 해버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제 빨리 끝내는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AI 알고리즘 자체를 보안을 넣어서 시큐어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꼭지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이제 그 많은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AI나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기술을 써서 많은 수의 사용자로부터 안전하게 정보를 모아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뭐 애플에서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만 애플에서 광고하기로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기술을 써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한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이제 동형 암호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한 다음에 그 암호화한 내용을 암호화한 그 자체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동형 암호화하면 수천 배 커지고 연산을 위해서는 수천 배 느려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를 시큐어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의 대상이 되는 빅데이터에 있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그리고 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 계신 과학기술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또 다른 토론회를 만들어 갖고 아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토론회를 이로써 166회 한림 원탁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 내용은 유튜브 채널 혹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걸음하셔갖고 좋은 말씀 해주신 발제자 두 분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또 한림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66회 한림 원탁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